소송을 하다 보면 요즘 이런 것도 해? 라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중고거래 어플 같은 게 엄청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중고거래 어플 내에서도 지역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당근마켓에도 만약에 뭐 서초동이면 서초동 이제 주민들끼리 이제 만들어지는 모임 같은 거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만나가지고 불륜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오프라인 번개를 진짜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도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9년차 활동하고 있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과 이혼 실태는 어떤가요? 사실은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뭐 통계 자체로도 늘어나고 있지만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상담 건수나 이혼을 진행하는 건수가 제가 전년차 때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더 많아지고 있는 게 또 트렌드가 있는데, 제가 1년차, 2년차 때에는 제가 흔히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호칭을 부르는 분들의 이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결혼한 지 20년 차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황혼 이혼이라고 하거든요.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나는 내 인생 찾아갈래 하는 게 황혼 이혼인데, 물론 지금도 황혼 이혼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뭐가 더 늘어나고 있냐면, 결혼한 지 4년 차까지를 우리가 신혼이라고 보는데 신혼 이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맞춰보고 살아야 될까? 아기가 아직 어린데 좀 클 때까지 참고 살아보자, 이런 것보다는 안 맞는 것 같으면 빠르게 결혼 생활 정리하고 각자 삶을 찾아가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결혼 기간이 짧을 때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혼 이혼은 원래 많았고 거기에 더해서 신혼 이혼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혼율이 우상향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신혼 이혼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저는 이것도 역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SNS나 커뮤니티가 활발해지는 것도 아주 크게 한몫하는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고민을 해요. 신혼 때 당연히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시댁을 챙겨야 되지? 왜 이렇게 장인 장모님이 우리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이런 같은 고민이 있었을 때, 예전에는 그래 내가 한번 참아볼까? 이런 게 있었다면 이런 걸 익명의 다수와 이제 공유하는 게 많아지면서 그런 거 참고 사는 바보가 있냐? 빨리 결혼 탈출해라.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좀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체에서 워낙에 이혼 관련해서 많은 걸 다루고 있잖아요. 돌싱글즈도 있죠. 그리고 뭐 나는 솔로에서 뭐 돌싱 특집 같은 것도 있죠. 예전에는 이혼하고 나면 뭔가 위축되는 거 아니야?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강했다면 요즘에는 한 살이라도 젊어서 이혼해가지고 다른 사람 만날 거면 빨리 만나야지. 내가 내 인생 찾아가야지.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자리 잡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결혼한 지 1년, 2년 이쯤 된 분들이 변호사님, 이런 거 제가 굳이 참아야 될까요? 그냥 이혼하고 싶은데 그냥 빨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혼 사유 랭킹 탑3는 무엇인가요? 정말 불변의 1위 첫 번째는 부정행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불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부정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륜을 알게 된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까지 결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륜을 알고 나서 내가 참고 좀 잘 살아봐야지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미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하던 간에 조금 의심이 되고 다툼이 생기고 배우자도 나를 충분히 이해시키지 않고 이러니까 불륜 발견했을 때 바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불륜이 촉매제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파국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이혼 사유를 불륜으로 본다고 하면 1위는 불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격 차이. 근데 이 성격 차이는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하거든요. 대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시댁과의 갈등,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큰 성격 차이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가치관은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한데 내 배우자는 왜 원 가족을 더 중요시 여기지? 이런 거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뭐 가치관이나 뭐 말하는 방법의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성격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조금 사유가 많아진 것 같은데 이 세 번째는 경제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경제적인 차이가 단순히 우리 집안에 돈이 많고 너네는 가난해 혹은 나는 돈을 많이 벌고 너는 못 벌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전하고 좀 서로 부양의 개념을 달리 생각하는 데에서 오는 갈등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빠는 일을 하시고 엄마는 가정주부로서 내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가 벌어오는 소득으로 엄마, 자식,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야, 내가 300만 원 벌고 너는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왜 내가 더 희생을 해야 돼? 내가 더 돈을 많이 버니까 너는 그만큼 가사일을 더 많이 해야 돼. 혹은 한쪽이 이제 가정주부로 일을 한다 이랬을 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너하고 내 자식 이렇게까지 다 책임져야 되지? 너도 뭐라도 좀 해. 돈을 못 벌겠으면 그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 이런 식으로 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이렇게 내조를 하고 가정을 돌보는데 지금 돈 가지고 유세 떠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오는 경제적 관념의 차이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무슨 투자야 안전하게 저축해야지 사실 이런 투자 성향의 차이에서 이제 갈등이 심화되다 보면은 얘랑 살면 그냥 나는 안 되겠다 하고 이혼까지 결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사유가 요즘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경제가 어렵다, 집 사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부쩍 많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혼 사유 불변의 1위가 불륜이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유책 사유가 될 만한 정확한 불륜의 개념이 있나요? 일단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성관계까지 하는 정도로 불륜을 해야 유책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인 호감을 주고받는 정도의 증거만 있어도 유책이 될 수가 있어요. 가령 뭐 퇴근하고 뭐 하는지 서로 확인하고 뭐야, 뭐해? 어디야? 마치고 뭐 할 거야? 이런 거는 사실 호감이 있는 상황에서 체크를 하는 내용이지 그냥 직장 동료 사이에 묻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이성적인 호감을 주고받는 내용이 있고 나 너 보고 싶어. 그래 너 집에 가가지고 또 집에서 와이프랑 뭐 할 거냐?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이런 식으로 가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그런 감정을 교류하는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부정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아직 사귀지는 않았어요, 변호사님. 제가 솔직히 썸 탄 건 맞는데요. 진짜 아직 사귈까 말까 이런 간보고 있던 중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판단을 해봅시다.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사귀지는 않았지만 이성적으로 썸을 타면서 언제든지 관계가 발전할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부부간의 신뢰가 깨질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 배우자가 이렇게 행동했다면 나는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연인 간에도 서로 하면 안 되지. 이거는 부정행위지.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이런 정도의 도덕적인 판단에 쓰신다면 높은 확률로 법률적으로도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녀가 생각하는 불륜의 개념은 다르다던데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어느 정도 마음을 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부부가 있어요. A라는 아내는 남편이 술 마시고 2차 간 증거가 있어요. 막 오피를 간다든지 아니면 성매매를 한다든지 안마방 가가지고 돈을 더 내고 그런 성적인 서비스를 받는 거 그런 걸 한 아내가 있고 B는
남편이 정말 썸 타고 이제 막 꽁냥꽁냥 하고 있는 거야. 뭐 나 너 보고 싶어, 너 보고 싶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 보면 심장이 두근거려 이런 메시지 내용만 있다라고 봤을 때 확률적으로 A 쪽의 아내가 남편을 용서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 남자니까 한 번쯤은 본능에 충실해가지고 하룻밤 실수는 할 수 있지. 아직 그렇게 크게 마음까지 주면서 정서적으로 사랑을 크게 한 건 아니야. 그래 한 번 용서해주자. 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마음을 주는 사랑을 했느냐가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는 평소에 좀 쌀쌀맞게 대했는데 저쪽 여자한테는 너무 살갑게 하고 애정 표현을 많이 했고 이러면 그 배신감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은 뭐냐면 단순히 내 아내가 멋있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런 메시지만 있으면 오히려 조금 용서할 확률이 올라가는데 뭐 모텔 간 증거가 있다든지 다른 메시지는 하나도 없는데 뭐 모텔에 한 2번 갔다더라. 아니면 그 남자랑 만나고 며칠 있다가 성관계를 한 번 했다더라. 이러면 거기에서 이제 배신감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볼 때에도 보면 부정행위 사실 우리가 확인하려고 추궁을 하잖아요. 배우자한테. 이러면 보통 아내분들은 그래서 걔 그렇게 사랑했어? 이런 걸 묻는 반면에 이제 남편 쪽의 분들은 이제 몇 번 잤어? 얼마나 잤어? 그래서 만나자마자 잤어?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성별에 상관없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다 이 자체로 충격적인 거 맞죠. 그런데 조금 여자 쪽, 남자 쪽에서 더 충격을 받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아내든 남자든 다 둘 다 뭐 메시지만 주고받았던 성관계를 했던 다 충격적이니까 절대 이제 분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굳이 나눠서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최근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가요? 오픈 채팅방에 워낙에 요즘 제가 다른 데에서도 오픈 채팅방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많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해서 수시로 한번 보거든요. 요즘에는 뭐가 이렇게 메인 키워드로 많이 있나. 근데 요즘에는 기돌방 이런 게 있어요. 기혼 돌싱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돌방 이런 막 오픈 채팅방 쭈루룩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서 익명으로 만나는 분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접근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내가 어딜 가도 핸드폰만 있으면 다 접속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들어가시죠. 제가 원래 그런 외부적으로 뭔가 활동을 잘 안 하거든요. 이 일이 많다 보니까. 근데 소송을 하다 보면 요즘에 이런 것도 해? 라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중고거래 어플 같은 게 엄청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아세요? 중고거래 어플 내에서도 지역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당근마켓에도 만약에 뭐 서초동이면 서초동 이제 주민들끼리 이제 만들어지는 모임 같은 거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만나가지고 불륜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또 이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오프라인 관계를 진짜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도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블라인드에서 그렇게까지 모임이 잘 성사가 되나요? 제가 했었는데 꽤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어플에서는 처음에는 마치 싱글인 것처럼 해가지고 관계를 하다가 관계가 발전된 다음에 나중에 나 사실 기혼자야 이렇게 밝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속아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기혼인 걸 알고 난 다음에도 만남을 유지하면 그때부터 나는 상간녀 상간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알게 되면 바로 끊어내야 되는데 마음이 한 번 생긴 이후에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륜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뭐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그 다음이 오프라인 모임인데 이거는 그때그때 사회적으로 어떤 게 유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워낙에 골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골프 모임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골프 모임은 뭐 필드 라운딩을 가거나 이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크린하는 모임 있잖아요. 뭐
무슨 동 백돌이들의 모임, 멸혈골퍼 환영합니다. 그런 고정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사실 진짜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뭐 소수 인원이 방 안에서 같이 뭐 술도 마시면서 골프도 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데서 만나는 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골프가 시틀시틀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요즘 스쿼시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쿼시랑 테니스. 그래서 많이 만나시고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게 이제 러닝입니다. 러닝 크루 많아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마 여기서도 불륜이 생길까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성 간에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뭐가 유행하는지에 따라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동호회 활동을 하는 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내가 미혼이다, 미혼 여성이든 미혼 남성이다 하는 분들은 상대방한테 호감 당연히 가질 수 있죠. 저만 해도 뭐 그 여유 있고 이럴 때에는 모임도 많이 가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가야 내가 이성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를 조금 명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미혼이 맞는지 명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미혼인지 기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화가 중요한 게 뭐 혼자 살아요? 뭐 그러면 언제 결혼 생각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직까지 결혼 안 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뭐 이 사람이 대답을 할 거잖아요. 아, 나는 지금 아직 돈을 많이 못 모아가지고 결혼을 못 했고 뭐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미혼인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설사 이 사람이 기혼인데도 미혼이라고 속인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 내용을 내가 확보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가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왜 내 아내랑 내 남편이랑 뭐 했어? 이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미혼인 줄 알고 만났는데요. 증거가 이렇게 있어요. 라고 내밀 수가 있잖아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증거를 만들어놔야 되나요? 하실 텐데 이게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워낙에 자기의 결혼 사실을 속이고 만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도 다 믿고 만나고 싶은데 직업병인 거죠. 네. 미혼이신가요? 조심하세요, 미혼이라면. 진짜 많아서.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미혼인지 기혼인지 확인이 명확하게 가능하잖아요. 그 직장 내에서는 워낙에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동호회를 간다든지 뭐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오프라인 번개를 참가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그 사람들의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로 뭐 술집에서 헌팅하는 경우, 뭐 동호회에서 만났을 때, 또 직장인 뭐 다른 직장 뭐 무슨 뭐 전문직 모임이든 뭐 직장인들 모임이든 이런 데에서든 자기 결혼한 거 숨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뭐 나중에 왜 결혼한 거 말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미혼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 단지 기혼이라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라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직장 내에서 동기들끼리 만난다 이런 거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 갔을 때 처음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만난다 이럴 때에는 안전하게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직접 상담하신 것 중에 최악의 불륜 사건은 어떤 게 있나요? 최악의 불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가족 간에 불륜한 게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 상황이라면 하고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A라는 남편과 B라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그 형이 있는데 형이 미혼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디 갈 때에도 챙겨주고 가족 간에 모임 갈 때에도 챙겨주고 캠핑 간다고 할 때 아, 형 주말에 혼자 있지 말고 와 챙겨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아내하고 형하고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형하고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를 알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성별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내가 여자일 때 내 남편하고 내 사촌 언니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언니 동생인데 뭐 자매가 있고 남편이 있고 하면은
내 자매하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족 간의 불륜이 생기는 경우에는 일반 불륜보다 더 타격이 큰 이유가 그 가족 자체가 이제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거거든요. 가족이라는 게 그냥 그런 친척형이든 뭐 자매든 뭐 형이든 뭐든 간에 부모님도 계시고 다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당사자들만 멀어지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이제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정신적으로도 서로 충격을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가족 간의 불륜인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이제 친언니가 있으니까 형제랑 이런다고? 이게 생각만 해도 조금 말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게 아무리 내 가족이어도 거리를 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한다면 내 남편과 내 여동생하고 너무 이렇게 단둘이 두거나 너무 친밀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겠구나. 이것도 직업병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 잘 안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륜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너무 쾌락을 추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했던 변명으로는 뭐냐면 내 배우자의 좋은 점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을 거잖아요. 이런 외모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배우자의 가족이면 배우자랑 참 닮은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면이 있는데 또 거기에서 내 배우자한테 아쉬웠던 점은 그 사람한테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가령 이거예요. 내 아내는 당연히 나한테 잔소리할 수밖에 없죠. 이거 돈 좀 아껴 써. 그리고 좀 씻어. 혹은 이제 집안일 좀 도와줘. 왜냐면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아쉬운 소리도 하고 뭐 한 번씩 짜증도 내고 하는 건데 남이잖아요. 이 뭐 배우자의 친척이든 친자매든 뭐 오빠든 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점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굳이 나한테 안 좋은 잔소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도 있고 원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데 또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만나는데 그럼 얼마나 자극적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뭔가 굳이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잘못된 관계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저는 큰 정신적인 결핍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라고 저는 진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잘못된 관계를 보면서 자꾸 집착하는 것 같다 이러면 정말로 이거는 정신과적 치료가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